화이트진로가 테라와 켈리 등 맥주 제품의 공장 가격을 2.7%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오비 맥주도 지난달부터 맥주 출고가를 올린 바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 1분기 전국의 건설 수주가 1년 전에 비해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감소했고 물가는 모든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속위원회를 출범하고 세종 국회의사당 등의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서울의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서울의 임의 경매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전날 큰 변곡점을 맞았습니다만 우리 내수는 여전히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을 힘들게 하는 물가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소식은 맥주에서 들렸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테라와 켈리, 그러니까 하이트진로 맥주들이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28일부터 테라와 켈리 등 맥주 제품 공장 출고가를 평균 2.7% 인상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외식업계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은 최소한으로 결정했다며 500ml 캔 제품과 발포주인 필라이트 등 일부 품목 가격은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비 맥주도 지난달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출고가를 평균 2.9% 인상했습니다. 네, 맥주 말고 또 오르는 품목들 뭐가 있습니까? 네,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음료, 간식류가 줄줄이 오릅니다. 투썸플레이스는 대표 빙수 메뉴 가격을 500원씩 올려 애플망고 빙수는 14,000원에서 14,500원으로, 팥빙수는 12,000원에서 12,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롯데리아와 이디야 커피도 빙수 가격을 최대 1,000원 올렸고 빙수 전문업체 설빙은 빙수 4종의 가격을 4.6% 인상했습니다. 부담 없이 사 먹던 편의점 음료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일 유업의 카페라떼와 허쉬 초콜릿 드링크는 100원에서 200원씩 오르고 스프라이트와 환타 오렌지, 파워에이드도 100원에서 200원 인상됐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국내 경기 하방 압력 문제에 대해 건설업 부진을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수치를 살펴봤더니 1분기 건설 수주가 실제로 타격을 입었고 수출도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경기 상황 어땠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7.7% 줄었습니다. 특히 광주, 경남, 전남 등은 주택과 사무실, 점포, 발전, 송전 등의 수주가 줄어 급감했습니다. 다만 주택 등의 수주가 늘어난 세종, 충북, 서울은 늘어났습니다. 수출은 17개 시도 중 10곳이 1년 전보다 감소했는데 전국 수치로는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여파가 지역 경제로 파급되는 모습인데요. 전남, 대구, 세종 등은 경유와 기타 유기 무기 화합물, 기타 화학 제품 등의 수출이 줄었습니다. 네, 앞서 가격 인상 소식도 봤습니다만 물가는 전국에서 다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물가가 급등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2.6%로 모든 시도 중 가장 크게 상승했고 강원, 전북, 부산, 전남, 충남이 그 뒤를 이었고요. 제주, 울산,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지난해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던 소매 판매는 1분기에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회복됐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등 12개 시도에서 증가했는데 승용차와 연료 소매점, 슈퍼마켓과 잡화점, 편의점 판매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얼어붙은 상황을 녹이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최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죠. 그 자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는데 건설업의 부진과 함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현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정식 명칭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죠. 이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면 2년에 걸쳐 최대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입사한 뒤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각 120만 원씩 4차례 지급됩니다. 원래 18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해 240만 원씩 2차례 주기로 했는데 지급 시점을 더 앞당긴 겁니다. 또 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신청 대상을 넓히면서 올해 지원 규모도 기존 10만 명에서 7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으로 254억 원이 더해져 총 8,026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고용을 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있죠. 얼마나 됩니까? 네,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기간이 넉 달 이상이거나 학력 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도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력직 선호도 증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공식 유세 둘째 날을 맞은 대통령 선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후보들이 잇따라 지방을 향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3당 후보 모두 보수층 공략을 위해 영남권을 찾았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위원회를 출범시켰던데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위원회인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경선 후보 시절부터 5대 메가시티를 강조한 김경수 선대위원장과 오선의 김태년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위원장은 국회 세종이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5극 3특 체제 실현과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민주당의 험직격인 대구와 구미, 울산 등 영남권을 돌며 중도보수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말고 다른 당 후보들도 다 오늘 영남을 향했는데 다른 후보들 동선은 어떻게 됩니까?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방금 전인 오후 3시쯤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고 울산은 미래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대구 경북대를 찾아 학식을 먹으며 젊은 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을 방문해 지역 의료에 관한 현안을 들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이런 지역 공약은 양극화된 부동산 경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서울 홀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지방은 얼어붙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는 대출에서의 균열까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심각하다던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서울 주담대 연체율은 0.35%였습니다. 전체 주담대 중에서 원리금 상환이 한 달 이상 연체된 대출의 비율을 뜻하는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주담대 연체율은 2021년 12월에 0.09%에 그쳤는데 이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서 지난해 2월에는 0.33%에 달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연체율이 올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해 12월 0.31%에서 지난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쓴 데 이어 2월에도 추가 상승을 해서 0.35%가 된 겁니다. 네, 서울은 부동산 시장이 크다 보니까 서울에서 발생하는 연체는 결국 전국적으로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국내 은행 전체 주담대 중에서 서울 비중은 구매 기준으로 3분의 1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주택 거래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최근 대출 연체율 상승은 연끌을 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의 현재 형편을 방증하는 지표로 풀이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57.9로 전분기인 150.9보다 크게 뛰었는데 서울 차주들이 소득의 40.6%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4월까지 서울의 임의 경매 신청 건수는 9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지원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피해자 구제 시한이 2년 더 늘었다고요.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매나 들인 뒤 낙찰받아 본 이 차액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이후 당초 이달 말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2년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구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나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은 이달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되고요. 2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전세 사기라는 단어가 크게 유행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최근까지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으로 지정돼도 이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무리하게 단기 임대를 추진하면서 2차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원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의 집 여러 곳에서 단기 임대 세입자를 구했던 게 드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이라거나 LH 매입 임대 예정 주택이라는 설명이 없다 보니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처리된 피해 건수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7,600여 건에 달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다시 대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소상공인 금융지원은행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네 번째 인터넷은행의 설립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대목인데 이 부분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단 이번에 나온 공약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입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모두 핵심 공약에 소상공인 전문 은행 추진을 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민,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한 국책은행 형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형태의 특화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공약에 담겨 있는 새로운 특화 금융기관과 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이 두 개는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던 핵심 금융 공약인 만큼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대선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꺼내들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4 인터넷은행은 예비인가를 앞두고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 중인데요. 도전장을 낸 4개 컨소시엄 모두 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새로운 인터넷은행 설립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굳이 다시 보자라고 하는 되돌리는 그런 상황은 없지 않겠나. 다만 최종 은행 설립까지는 다음 정부의 결정이 남아있어
당초 예상됐던 다음 달 예비인가 발표는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그룹의 물류 계열사의 상장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에 따른 자금 부담을 그룹이 고스란히 지게 됐습니다. 투자자가 상장 무산의 책임을 따지고 나선 건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롯데그룹이 결국 막대한 지분을 떠안게 됐다면서요? 네, 롯데는 재무적 투자자인 H 프라이빗 에쿼티가 보유한 롯데 글로벌 로지스 지분 3,800억 원 상당을 당장 다음 달 11일까지 매입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롯데지주와 호텔롯데가 8대 2의 비중으로 롯데지주는 3,000억 원 넘는 매입 부담을 지게 됩니다. 앞서 HP는 지난 2017년 롯데 글로벌 로지스에 투자하면서 IPO가 무산될 경우 롯데그룹이 보유 지분을 되사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지난 3월 증권 신고서를 내고 코스피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했지만 수요 예측 부진으로 상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네, 롯데그룹 안 그래도 재무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부진에 따라 올해 초 그룹 전체 유동성에 대한 위기설이 불거졌는데요. 롯데 측은 주요 계열사들의 부채 비율이 낮아졌고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신용평가는 표면적인 지표가 개선됐을 뿐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2022년 큰 폭으로 확대된 이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24조 8천억 원이었던 롯데그룹의 순차입금은 지난해 말 2배 가까운 40조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롯데는 이번 글로벌 로지스 지분 인수에 대해 재무적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기존 최대 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의 지분 격차를 1%포인트대로 좁혔습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호반그룹이 한진칼의 지분을 더 확보했죠. 네, 호반 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진칼 주식 37만 4,519주, 총 294억 원을 장내 매수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은 18.46%까지 높아져 20.12%를 보유한 최대 주주 조원태 회장 측과 지분율 격차가 1.66%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다만 호반그룹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호반그룹은 지난 2022년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던 사모펀드 KCGI로부터 지분 전량을 인수하며 2대 주주가 됐습니다. 호반건설은 지난 3월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사 보수 한도를 9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투표를 던지며 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호반건설이 앞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기업인 금호산업 인수를 타진했다는 점에서 향후 항공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10.58%의 매각 여부에 따라 조 회장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3대 주주인 미국 델타항공이 조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돼 방어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코스피가 개인의 매도세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3시 현재 어제보다 0.06% 내린 260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이 반등하며 732.3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40억 원, 560억 원가량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1,200억 원 가까이 매수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5원가량 내린 1,415원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8천억 원으로 7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1분기 매출액이 24조 2,240억 원, 영업이익이 3조 7,53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 가격 안정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간 누적된 영업적자 규모는 30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SK텔레콤이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도입한 첫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가 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은 전체 유심 교체의 약 20% 정도가 첫날 유심 재설정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심 교체를 선택한 사람은 12만 명으로 아직 예약을 해둔 채 유심 교체나 재설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714만 건에 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은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일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은 양호해 보이는데요. 다만 서쪽과 내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탁한 모습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남서쪽의 공기가 특히 좋지 않습니다. 개포동과 도곡동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전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WHO 기준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양호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중서부 지방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 금요일부터는 대기 순환이 개선되겠습니다. 대기 오염해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